노비의 매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비는 물건으로 취급됐다. 기본적으로 노비는 팔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저당을 잡히거나 서로 바꿀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노비를 가르켜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건이라 하여 반인 반물이라 표현했다. 계집종의 경우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산해종보다 비싼 값에 팔렸고 임신을 한 경우 뱃속에 있는 태아의 가격까지 합쳐서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소시장, 말시장처럼 인시라고 하는 인간 매매 시장이 따로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노비의 매매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탓도 있었지만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부자지간에 버금가는 천륜이라 주장하던 조선 사대부들의 이념 때문이었다. 그래서 양반들은 가급적이면 노비의 매매를 자제했고 굳이 사고팔고자 할 때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노비에게 위임장을 써주어 대행하도록 했다. 엄청난 재산을 지녔던 노비들. 로마의 노예와는 달리 조선의 노비들은 결혼을 할 수도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다. 물론 노비의 재산은 있어도 불안해서 악독한 상전이 눈독을 들이고 괴롭히면 재산을 지키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엄청날 정도의 재산을 지녔던 노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임복이라는 노비는 쌀 3,000석을 국가에 헌상했는데 이는 오늘날 현재 가치로 치면 120억 원의 엄청난 돈이었다. 그런데 그의 총재산은 8,000석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싶은데 이런 노비들은 대개 노비의 총감독자인 간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특이하게 노비도 노비를 지낼 수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노비를 원나라에서는 중구라고 불렀다. 또 관노비들의 경우 전문 직종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관청의 서리, 서당의 훈장, 수공업자, 예술인 등으로 일했다. 심지어 왕실의 내수사의 종들은 권세가 잘못당당해서 양반을 구타하는 이들도 있었다. 20세기 중반에야 이 땅에서 사라진 노비.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흑인 병사들을 이용하려 했고 이런 과정에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위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점을 보자면 역사란 해석하기 나름인 듯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링컨과 같은 신분 해방에 기여한 훌륭한 위인들이 없었을까? 광해군은 비록 재정 확보를 위해 공명첩과 납속책을 남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신분 질서를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숙종은 상평통보를 도입해서 도망간 노비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때문에 화폐가 도입된 이후로 도망 노비는 사회 전반적으로 급증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순조 때 수렴청정을 하던 정순왕후는 양반이 급증하게 되어 세금을 낼 양민들이 부족해지자 공노비 7만여 명을 양민으로 해방시켜서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다. 구한말 고종은 신분 해방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그는 매관매직에 앞장서며 재력가들의 신분 상승을 도왔고 사노비를 완전 폐지하고 이 땅의 노비 제도를 법적으로 완전 사라지게 했다. 가히 조선판 링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현실은 달랐다. 1894년 노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지만 노비들은 대부분 갈 곳 없는 사람들이라 그대로 양반 집의 메인체로 이름만 머슴으로 바꾸고 살아가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비 제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이어졌으니 도망간 노비가 주인에게 잡혀오는 일은 당시에도 여전했던 것이다.
그런 노비제도는 8.15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가 6.25 전쟁을 치르고서야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신분보다는 이념과 능력을 중시했기 때문이다.